술 한잔 했는데 잠은 안 오고 깊어가는 가을밤. 책을 봅시다. 병원의 식구는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 기창은 찾아오는 사람을 맞고 출타도 하면서 약재를 넘기거나 대갓집을 찾아 귀한 물건을 거래하였다. 병우는 다시금 방에 들어앉았으며 수경은 살림하는 틈틈이 약재를 관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필사해온 것을 뒤적이던 병우가 쌀이울 너머에서 건너다보는 사내를 보고 마루로 나섰다. 뉘십니까? 원정마을 사는데 기범이 성님이 좀 나왔으면 한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병우는 기창에게 며칠 출타한다는 허락을 얻었다. 혼인한 뒤에 기창은 병우의 일에 별반 의견을 붙이지 않았다. 기창에게 허락받는 것을 도방에서 엿들은 수경이 옷을 챙겼다. 예를 차리는 길이 아닐 터이니 오래 입어 낡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간 어찌 살았는지 까마득합니다. 혼자만 너무 복되게 삽니다. 병우는 전주에 나왔으면 한다는 기범이의 소식을 듣고 가명에 회보가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회보가 내려오면 대략 사흘 안에 형을 집행하므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셈이었다. 구절제를 내려와서 원정마을 사내는 필상이라는 사람과 같이 왔으면 한다는 김기범의 말을 전한 뒤 매장할 자리를 마련한다며 엄째로 올라갔다. 박지수는 사죄를 범하고 죽는 판이라 일족의 반대로 선산에 들지 못하게 되자 기범이가 순막 가까이 매장하자고 하여 논의를 매듭지었다는 것이었다. 거야 마을에 당도한 병호가 전주에 가자는 뜻을 밝히자 말뜻을 알아들은 필상이 금방 낯을 흐렸다. 밤중에나 떨어지니 먼저 요기를 하자면서 그는 안채에 밥을 재촉하였다. 노상 외지에 나가시고 집에 있을 땐 사냥을 하시더니 이번엔 어딜 가십니까? 필상의 아내가 상을 내오는 행랑어멈을 따라와 물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돈서방님께서는 언제나 진사에 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불똥이 병호에게 튀었다. 면목 없습니다. 내 전주에 다녀오거든 부인 곁에 딱 붙어 있으렵니다. 모처럼 아우가 와서 밥을 먹는데 체하겠소. 남정네들이 바깥에 관심을 두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 몰라 그럽니다. 뜬구름을 보시는지 허공을 보시는지 하여튼 두 분 서방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녀가 물러간 후 둘은 배를 채우고 길을 나섰다. 금구 현성을 지날 무렵 해가 넘어가더니 전주 남청교에 이르자 성 안팎이 조용하였다. 언제 출발했는지 희옥이는 먼저 와서 엇구지까지 셋이서 탁주를 마시는 중이었다. 땀 흘리고 온 필상과 병호가 기가를 면하고 나자 기범이는 회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발거든 마지막으로 박지수 얼굴이나 보자고 일렀다. 어차피 길게 술판을 벌일 기분도 아니어서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다가 이튿날 먹을거리를 들고 중진영을 찾아가니 초과는 수가 많다고 꿍얼거렸다. 김시풍이 물러난 뒤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아는 기범이가 얼른 몇 입 쥐어주자 그제야 입이 들어가는 것이었고 번을 서는 옥졸들도 그간 받아먹은 게 있어 순순히 문을 열었다. 송사에 말려 옥에 갇힌 경수들은 기범이와 엇구지가 지나갈 적에 벌써 먹을 것이 들어온 줄을 알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술통대며 보자기를 들고 있자 은인 만난 듯 눈을 번득거렸다. 박지수는 하옥된 지 1년이 넘어 행수까지는 아니어도 고참인데다 기범이네가 정을 베풀어 칼과 착고를 풀고 지냈다. 그러나 옷을 갈아줘도 몸은 씻을 수 없고 마당 웅덩이에서 피부질환까지 옮겨붙어 문둥병 환자처럼 흉측하였다. 기범이가 오늘은 다른 손님과 같이 왔다고 일행을 소개하였다. 아우님 잘 있었는가? 인사가 늦어서 송구하네. 필상이 나서서 안부를 전하자 박지수의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졌다. 성님과 동무들이 한꺼번에 온 걸 보니 이제는 이곳을 나갈란갑소. 기범이와 엇구지가 칸칸이 떡과 먹을거리를 넣어주는 사이
병호는 박지수에게 잔을 권하였다. 쭉 드시게. 얘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이제야 왔네. 순막을 달아낼 적에 같이 힘쓰고 놀던 일들을 요샌 떠올리곤 하지. 박지수가 흉한 얼굴에 이를 드러냈다. 혼인했다는 말 들었네. 내가 있었으면 발바닥을 요정내 전날 밤도 못 지렀을 게야. 한 잔 더 하시게.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네. 나 하나 어떻게 해주는 건 달갑지 않으니 홧김에 버린 일도 아니고 일이 될 거라 알고도 행한 일이라네. 다금발이나 찾아내시게. 지수야, 지수야. 그때 희옥이가 나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박지수가 말하였다. 필상이 성님이나 동무님들, 난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으나 뭔가 더 보람된 일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냐 싶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일이 무언지 우리가 궁리함세. 필상이 치수를 위로하였고 병호가 덧붙였다. 이보게 치수, 자네는 그토록 평범하게 살 사람이 무언가에 난도질 당하자 가장 크게 분노한 사람이네. 난 혼인을 하고서야 평범한 사람살이의 귀함을 알게 됐지. 어찌 작은 일인가? 잊지 않겠네. 그때 옥졸이 다가와 사정하였다. 자자, 그만하십시다. 이젠 김시풍 영감도 자리에 안 계신단 말이오. 남은 술은 우리가 전할 게니 두고들 가시오. 전주영장 김시풍이 그 떠르르하다는 자리에서 잘려나간 판이라 옥졸들은 괜히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한 소리 빽 지르고 싶지만 하루라도 박지수의 신간이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범이는 고분고분 물러서며 당부하였다. 괜히 훌쩍거리고 그러지 말어. 그런 기범이에게 나졸이 한 차례 더 그만하자 채근하였다. 기범이 내일 또 오겠다 이러면서도 아쉬워져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못내 미적거리는데 박지수는 칸살을 잡고 형형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중형을 나와 남문박 시장 술집을 전전하는 그들에게선 누구든 건들면 초상 치를 줄 알라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풍겼다. 점심 나절에 시작된 술자리가 어둠이 내려 숙소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기가 오르지 않아 그들은 꼴딱 새고 새벽녘에야 고꾸라졌다. 그러다 부르는 소리에 눈을 비비던 기범이가 문 밖에 나조를 보고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자 잠을 깬 엇구지와 희옥이도 덩달아 목을 놓았다. 나장들도 인정이 있는지라 시간 끌지 않고 쉬 끝냈습니다. 그들이 울음 그치기를 기다려 나졸이 쓴 입맛을 다셨다. 원래 대역죄가 아니면 아무리 살인죄를 범해도 교형에 처하는 법이지만 밧줄을 당기는 나졸도 사람 보아가며 빨리 끝내기도 하고 늦춰가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신두는 칸에 있는데 3번 검시한 후 숲정이로 내갑니다. 해 떨어지거든 후문에 와서 인수하시오. 울지는 않았소? 다른 사람보다 잘 견딥디다. 이제는 박지수를 수발하느라고 1년 남짓 몸붙이던 방과도 이별이라 사람들은 챙길 것을 챙겨 손수레에 실었다. 오후부터는 중형 후문으로 가서 기다리는 동안 시신을 인수하러 온 다른 일행과 사연을 나누기도 하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고도 한참 후에야 박지수를 포함해 몇 구의 시신이 마차에 실려 나왔다. 시신을 인계받아 손수레에 싣고 거적을 덮은 후 한바탕 울고 나서 그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싸전다리를 건넜다. 가파른 흑석골 대신 숯밭정이를 지나 구이동에 이르자 끓던 수레를 놓고 엇구지가 백부잔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기범이와 필상이까지 나서서 말리는 사이 이번에는 병호와 희옥이가 번갈아 수레를 끌었다. 오르막이 시작되자 엇구지는 제가 하겠다며 다시 수레를 잡았고 나머지가 땀 흘려 민 끝에 순막에 도착하자 동이 탔다.
언제 마련했는지 수막회는 관과 수의가 준비되어 있었다. 박지수의 집에 연락하면 부모는 몰라도 형제들이 올 것이므로 염은 그때 할 작정이지만 억구지와 기범이는 지수의 낡은 옷을 벗겨 얼굴이며 몸을 젖은 천으로 닦았다. 그 일을 마치자 원정마을 사내가 탁주를 내왔지만 먹은 것이 부실하여 다들 한두 잔에 얼굴이 불구대대해졌다. 억구지가 골짜기를 향해 비칠비칠 다가서더니 갑자기 외쳤다. 박지수가 죽었다! 내 친구 박지수가 죽었다! 목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올 즈음 그는 퍼질러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 원정마을 사내도 곁에서 함께 우는데 황소 두 마리가 우짖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물기 어린 눈으로 기범이가 말하였다. 저봐,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병호가 잔을 들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위험하고. 그렇지,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있나? 기범이는 억구지와 원정마을 사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함께 울었다. 그 모습에 희옥이도 비질비질 울었고 필상과 병호는 괜히 잔을 들며 눈을 끔벅거렸다. 박지수를 외장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낯선 사람이 소금실에 찾아와 기범이의 말을 전하였다. 연락받는 즉시 순막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병호가 한나자를 조이 걸려 순막에 갔더니 지난번 박지수의 관이 놓인 자리에 새로 관이 놓여 있었다. 관을 안고 중년의 아낙과 아들쯤의 남정네가 꺽꺽대며 곡을 하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던 기범이가 다가왔다. 지수가 죽은 다음 날 백부자네로 팔려간 여인이 진정에 와서 목을 맸다노만. 백부자네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 하고 여인의 집에서도 난감하게 여긴다길래 또 나설 밖에. 박지수 옆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자 했네. 깨팔러 가서야 저것들은 부부가 되노만. 박지수의 무덤 옆에는 억구지와 박지수의 동생이 파토를 해놓았다고 하였다. 얼마가 지나자 필상이 찾아오므로 병호는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봉상까지는 연락하기 힘들어 희옥이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박지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무들끼리 관을 묘혈에 안치하였다. 여인의 어머니가 울다 실신하자 오라비가 순막에 업고 가는 사이 남은 사람들이 흙을 붓고 떼를 입혔다. 어쨌거나 두 기의 무덤이 순막 인근에 만들어졌는데 박지수 옆에 여인을 매장하고 나자 사람들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다. 술 땡겨.